누더기 도포에 얽힌 원한 이야기 속으로 깊이 빠져들기 전 이 낡고 서늘한 이야기에 따스한 온기를 더해줄 구독과 좋아요를 살포시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기구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피바람을 일으키며 구르기 시작한 그해 혹독한 겨울로 들어가 봅니다. 칼바람이 문풍지를 찢을 듯이 몰아치는 섣달 그음의 깊은 밤, 쓰러져가는 외딴 초가집의 작은 방 안에는 위태롭게 흔들리는 호롱불 하나만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그 희미한 불빛 아래 굽은 등을 한 여인이 얼어붙은 손끝으로 쉴 새 없이 바늘귀를 통과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한때 도성에서 가장 뼈대 깊고 명망 높은 가문으로 칭송받던 백씨 가문의 안방마님이었다. 그러나 간신배들의 흉계에 휘말려 지아비는 영모라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가문은 하루아침에 멸문지화를 당해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모든 재산을 정몰당하고 쫓겨난 모자는 하루하루 끼니를 연명하는 것조차 버거운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여인의 거칠고 갈라진 손가락 사이로 바늘이 지날 때마다 붉은 핏방울이 배어나와 하얀 무명천에 점점이 스며들었다. 시력을 거의 잃어가면서도 그녀가 밤을 새워 짓고 있는 것은 외아들 백인우가 입을 도포였다. 번듯한 비단 한 필 살 돈이 없어 동네 삭바느질을 하며 얻어온 자투리 천들을 이고 이어붙인 옷이었다. 천의 질감도 색깔도 미묘하게 다른 조각들이 기워진 그 옷은 누가 보아도 볼품없는 누더기에 불과했다. 하지만 여인은 아들이 멸시받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솔기 하나하나에 자신의 피와 눈물 그리고 가슴 깊이 맺힌 한을 꿰매어 넣고 있었다. 방문 밖 낡은 툇마루에 앉아 밤하늘의 차가운 달을 올려다보던 백인우는 어머니의 바튼 기침 소리에 주먹을 꽉 쥐었다. 한때 촉망받는 천재 소리를 들으며 조정의 기둥이 될 제목이라 칭송받던 그였다. 수려한 외모와 올곧은 성정, 그리고 깊은 학식을 두루 갖춘 백인우였으나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역적의 핏줄이라는 주홍 글씨와 지독한 가난뿐이었다. 인우는 얼어붙은 자신의 손등 위로 떨어지는 뜨거운 눈물을 소리 없이 훔쳐냈다. 내일은 고을의 큰 어르신이 주최하는 신년 시회가 있는 날이었다. 장원엘에는 어머니의 병환을 달랠 귀한 약재를 살 수 있는 상금이 걸려 있었기에 인우는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그 자리에 참석해야만 했다. 어머니가 밤새 지어주신 그 누더기 도포를 입고서 말이다. 날이 밝자 읍성은 신년을 축하하는 인파로 북적였다. 시회가 열리는 객사 앞마당에는 고을의 내로라 하는 양반집 자제들이 저마다 화려한 의복을 뽐내며 모여들었다. 그 중심에는 조만엽이 있었다. 조만엽의 아버지는 바로 백인우의 가문을 모함하여 몰락시킨 주동자 중 한 명으로 백씨 가문의 재산을 집어삼키며 일약 고을 최고의 부호이자 권력가로 떠오른 인물이었다. 조만엽은 그런 아버지를 등에 업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오만한 도령이었다. 그는 머나먼 명나라에서 들여온 최고급 붉은 비단 도포를 걸치고 목에는 값비싼 다모비 목도리를 두른 채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다. 그의 주위에는 아첨하는 무리들이 파리떼처럼 들끓으며 그의 시시렁거리는 농담에도 과장된 웃음을 터뜨렸다. 그때 객사 입구에 소란이 잦아들며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꼿꼿한 자세로 걸어 들어오는 백인우였다. 그의 등장에 움성거림이 일었다. 인우의 몸을 감싼 것은 여러 색의 무명 조각이 덧대어진 낡고 기괴한 누더기 도포였다. 품도 제대로 맞지 않아 엉성하기 짝이 없는 꼴이었지만 인우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그의 맑고 깊은 눈빛은 매서운 겨울바람보다 더 서늘한 기백을 품고 있었다. 비록 차림새는 초라했으나 뼈대 있는 가문의 자제다운 기품은 감출 수가 없었다. 그 모습을 발견한 조만엽의 얼굴이 흥미와 악의로 일그러졌다. 자신이 아무리 비단을 두르고 금은 보화로 치장해도
결코 가질 수 없는 저 고고한 태도가 조만엽은 예전부터 미치도록 거슬렸었다. 백씨 가문을 짓밟았음에도 여전히 꺾이지 않는 인우의 자존심을 오늘에야말로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싶었다. 조만엽은 비릿한 미소를 머금고 무리를 이끌어 인우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게 누군가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던 백씨 집안의 귀하신 도령 아니신가. 하하하. 그런데 꼴이 그게 무엇이냐. 동네 거지들도 제사를 지낼 때는 그보다 나은 옷을 입겠다. 쥐구멍에 숨어 살아도 모자랄 역적의 자식이 어디라고 감히 그런 누더기를 걸치고 양반들의 연회에 발을 들이는 것이냐. 조만엽의 조롱에 주변 무리들이 일제히 낄낄거리며 비웃었다. 하지만 인우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조만엽을 직시했다. 비단으로 몸을 감싼다 한들 속이 썩어 문드러졌다면 그 악취를 어찌 가리겠소. 내 비록 기운 옷을 입었으나 이는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선비의 도리이며 밤을 새워 아들의 옷을 지어주신 어머니의 숭고한 정성이오. 불의로 쌓아 올린 재물로 교만을 떠는 당신이 어찌 이 옷의 가치를 알겠소. 인우의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객사마당에 울려 퍼졌다. 정곡을 찔린 조만엽의 얼굴이 수치심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주변의 헛기침 소리가 조만엽의 자존심을 더욱 긁어댔다. 이 성의 끈이 끊어진 조만엽은 들고 있던 따뜻한 쌍화탕 그릇을 그대로 인우를 향해 집어던졌다. 검붉고 끈적한 탕약이 인우의 어깨를 강타하며 하얀 무명천이로 흉하게 흘러내렸다. 어머니의 피땀이 서린 도포가 더럽혀지는 순간 인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러나 조만엽의 난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인우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쥐었다. 어미의 정성, 역적의 어미가 눈이 멀어 쓰레기를 주워다 만든 것을 정성이라 부르느냐. 내 놈의 그 역겨운 자존심과 함께 이 쓰레기도 찢어발겨주마. 치앗.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도포의 섭이 무참히 찢겨나갔다. 조만엽은 찢어진 천조각을 진흙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그 위에 신고 있던 가죽신을 올려놓고 잔인하게 지식이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밤새 기침을 삼키며 피나는 손끝으로 한 땀 한 땀 이어붙였던 사랑과 염원이 시궁창의 오물처럼 처참하게 짓밟히는 순간이었다. 바닥에 지식여진 어머니의 흔적을 내려다보는 인우의 귓가에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했다. 조만엽의 악에 바친 조롱도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겁고 검은 것이 쩍쩍 갈라지며 깨어나는 소리만이 선명하게 울릴 뿐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드는 거대한 원한의 태동이었다. 인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조만엽을 바라보았다. 슬픔이나 수치심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지옥의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야차와도 같은 살기가 그의 두 눈에 서려 있었다. 그 섬뜩하고도 기이한 눈빛에 압도된 조만엽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켜며 뒷걸음질을 쳤다.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침묵 속에서 인우는 진흙투성이가 된 찢어진 도포 조각을 조심스레 주어 품에 품었다. 이 누더기 도포에 얽힌 원한은 결코 가벼운 눈물 따위로 씻어낼 수 없음을 인우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조만엽과 그의 가문이 빼앗아간 모든 것, 그리고 어머니의 피눈물을 짓밟은 이날의 굴욕은 반드시 피로써 되갚아주리라. 거센 눈보라가 다시 몰아치기 시작하는 객사마당을 빠져나가는 백인우의 찢어진 도포자락이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검은 깃발처럼 서늘한 바람 속에서 펄럭이고 있었다. 하늘이 찢어진 것처럼 쏟아지는 백색의 폭포 속에서 세상의 모든 소리는 오직 미쳐 날뛰는 바람의 아우성뿐이었다.
험준하기로 악명 높은 무학재의 겨울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듯 맹렬한 살기를 띠고 있었다. 짐승의 아가리처럼 쩍 벌어진 협곡 사이로 휘몰아치는 눈보라는 단순히 춥다는 감각을 넘어 살점을 도려내고 뼛속의 골수를 얼어붙게 만드는 고문과도 같았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짙은 백색의 장막 속에서 인우는 허벅지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의 입술은 이미 짙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고 내뱉는 숨결은 허공에 닿기가 무섭게 날카로운 성해로 얼어붙어 흩어졌다. 두꺼운 털가죽 옷을 몇 격이나 껴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파고드는 한기는 막을 길이 없었다. 인우는 얼어붙은 속눈썹 사이로 앞서 걷는 사내의 뒷모습을 쫓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조만엽. 그의 주인이자 이 기이한 여정의 인도자인 사내는 이 지옥 같은 눈보라 속에서도 마치 평탄한 봄길을 걷는 사람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인우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온몸의 근육을 비틀며 거친 숨을 토해내는 반면 조만엽의 발걸음에는 어떠한 주저함도 힘겨움도 묻어나지 않았다. 흑색 도포자락이 바람에 거칠게 벌러겼지만 그의 등은 꼿꼿하다 못해 서늘한 위압감마저 풍기고 있었다. 뿜어내는 기운 자체가 주변의 한기보다 더욱 차가운 밭일까. 눈송이들조차 그의 어깨에 내려앉지 못하고 튕겨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인우는 그 기묘하고도 소름 끼치는 이질감에 몸을 떨었으나 그것이 추위 때문인지 앞서 걷는 사내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헉, 헉. 인우의 입에서 쇳소리가 섞인 기침이 터져나왔다. 피맛이 감도는 침을 삼키며 고개를 숙인 채 걷던 인우의 시야에 새하얀 서원 위로 불쑥 솟아오른 이질적인 덩어리 하나가 들어왔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에 깎인 기괴한 모양의 바위거나 꺾여 쓰러진 고목의 둥치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거센 돌풍이 불어와 그 위를 덮고 있던 눈구덩이를 확 걷어낸 순간 인우는 자신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사람이었다. 앗! 인우는 짧은 비명을 삼키며 본능적으로 덩어리를 향해 몸을 던지듯 다가갔다. 눈에 반쯤 파묻힌 채 웅크리고 있는 이는 몹시도 늙고 쇠약한 노파였다. 다해진 무명치마와 얇은 저고리 하나만을 걸친 채 노파는 마치 어머니의 자궁 속에 웅크린 태아처럼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있었다. 인우가 떨리는 손을 뻗어 노파의 어깨를 덮은 눈을 털어내자 쩍쩍 갈라져 피가 엉겨붙은 검푸른 피부가 드러났다. 할머니, 할머니 정신 좀 차려보십시오. 인우는 다급하게 소리치며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노파의 목에 감았다. 장갑을 벗어던진 맨손으로 노파의 거친 두 손을 쥐고 연신 마찰을 일으켰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사람의 체온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끔찍한 냉기만이 묻어났다. 하지만 죽은 것은 아니었다. 노파의 탁하게 풀린 동공이 미세하게 떨리며 인우의 얼굴을 향했고 보랏빛으로 죽어버린 입술 사이로 서걱거리는 숨소리가 아주 옅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살아야겠다는 의지조차 이미 얼어붙어 버린 듯 노파의 눈동자는 공허했다.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무학재의 매서운 폭설보다 더 깊은 절망이 고여 있었다. 이 험한 산 속에 그것도 이런 차림으로 홀로 쓰러져 있다는 것은 애초에 누군가에게 버림받았거나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이리라. 하지만 인우의 타고난 심성은 죽어가는 생명 앞에서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겉옷을 벗으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매듭을 더듬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제가 업고 가겠습니다. 어떻게든 아랫마을까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순간 눈보라의 굉음을 뚫고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지만 벼락처럼 인우의 귓가를 때렸다. 인우가 고개를 들자 어느새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본 조만엽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조만엽의 얼굴은 마치 백납으로 빚어낸 가면처럼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매서운 칼바람이 그의 창백한 뺨을 때리고 지나갔지만 그의 흑요석 같은 눈동자에는 일말의 동요도 일지 않았다. 날이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머지않아 얼어 죽고 말 것입니다. 제가 업고 가겠습니다. 걸음이 조금 지체되겠지만 제 체력이라면 충분히 버리고 와라. 너무도 담담하게 흘러나온 세 글자에 인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바람 소리에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인우는 멍한 얼굴로 조만엽을 올려다보았다. 날이 방금 버리라고 하셨습니까? 산 사람을요? 조만엽은 천천히 인우를 향해 다가왔다. 눈밭을 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마치 땅에 발이 닿지 않은 유령이 미끄러지듯 다가오는 것 같았다. 조만엽의 싸늘한 시선이 인우의 품에 안긴 노파를 향했다. 노파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혐오도 불쌍함도 그 어떤 인간적인 감정의 파편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길가에 구르는 돌멩이나 말라비틀어진 나뭇가지를 바라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지독하게 무기질적인 시선이었다. 숨이 붙어 있다고 다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 저것은 이미 명수를 다했다. 무학제의 바람이 허락한 시간이 끝났거늘 내 놈이 무슨 권리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려 하느냐. 순리라뇨. 눈앞에서 사람이 얼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면 살릴 수 있는 목숨입니다. 나리께서는 어찌 이리 매정하십니까? 인우는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였다. 평소라면 감히 주인에게 눈을 치켜뜨고 대드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코끝을 스치는 노파의 희미한 숨결이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 하지만 조만엽은 요동치는 인우의 분노에도 여전히 고여했다. 그는 허리를 굽혀 인우의 품에 안긴 노파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다. 순간 인우는 기이한 현상을 목격했다. 죽어가면서도 고통에 미세하게 일그러져 있던 노파의 표정이 조만엽의 시선과 마주친 순간 거짓말처럼 평온해지는 것이 아닌가. 노파의 탁한 눈동자에 찰나의 경외감 혹은 체념과도 같은 빛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자신을 데리러 온 저승의 사신을 기꺼이 맞이하는 자의 얼굴이었다. 보아라. 조만엽이 건조한 음성으로 속삭였다. 저것은 이미 죽음을 받아들였다. 너의 알량한 동정심은 저 육신의 고통의 시간을 연장하는 잔인한 형벌일 뿐이다. 눈은 가장 깨끗한 수인이 이곳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저자의 운명이다. 그럴 순 없습니다. 제가 구하겠습니다. 나리께서 돕지 않으시겠다면 저 혼자서라도. 인우가 노파를 등에 업기 위해 무릎을 세우려던 찰나였다. 조만엽의 손이 인우의 어깨를 짚었다. 아주 가벼운 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우는 태산이 짓누르는 듯한 엄청난 무게감에 짓눌려 그대로 눈밭에 고꾸라졌다. 숨이 턱 막히고 전신의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눈앞의 사내는 인간이 아니었다. 절대적인 힘의 격차 앞에서 인우의 알량한 의지는 한낱 먼지처럼 흩어졌다. 너의 목숨은 내 것이다. 내 허락 없이 함부로 체력을 낭비하여 지체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조만엽의 목소리는 여전히 고저가 없었으나 그 안에 담긴 서늘한 살기는 무학제의 눈보라보다 더욱 치명적이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거두고 몸을 일으켰다. 일어나라. 해가 지기 전에 고개를 넘어야 한다. 조만엽은 바닥에 엎드려 가쁜 숨을 몰아쉬는 인우와 다시 눈 속에 파묻혀가는 노파에게서 미련 없이 등을 돌렸다. 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소용돌이 치던 눈보라가 기이하게도 길을 내어주듯 갈라졌고 그의 검은 도포자락은 백색의 지옥 속으로 천천히 녹아들기 시작했다. 인우는 얼어붙은 땅에 얼굴을 묻은 채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났지만 추위로 마비된 살 같은 통증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 귀를 찢는 듯한 바람소리 사이로 노파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인우는 느릿하게 고개를 돌려 노파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희미하게 남아 온기를 품고 있던 육신은 이제 완벽하게 차가운 얼음 조각으로 변해 있었다. 노파의 위로 무자비한 눈송이들이 내려앉으며 빠르게 그 흔적을 지워가고 있었다. 조만엽의 말대로 참으로 희고 시린 수이였다. 자신이 버린 것은 그저 늙은 여인의 목숨이었을까? 아니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도리였을까? 가슴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죄책감과 혐오감이 짐승처럼 날뛰었으나 인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저 멀리 희미해져가는 조만엽의 뒷모습을 놓치면 자신 또한 이 하얀 무덤의 일부가 될 것임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우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노파를 향해 마지막으로 짧은 묵례를 올린 그는 눈물이 얼어붙어 시야를 가리는 눈을 거칠게 비비며 조만엽의 발자국을 뒤따랐다. 무학재의 복설은 미친 듯이 춤을 추며 단 두 사람만이 걷고 있는 좁은 산길을 삼켜버렸다. 인우는 앞서 걷는 검은 그림자를 바라보며 오싹한 깨달음에 전율했다. 이 산을 휩쓰는 무학재의 진짜 하얀 사신은 저 하늘에서 내리는 눈보라가 아니라 바로 눈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저 사내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두 사람을 집어삼킨 백색의 지옥은 어떤 비밀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 더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태백산맥의 험준한 능선을 타고 넘어오는 칼바람은 마치 수만 개의 얼음 송곳을 품은 듯 매서웠다. 하늘은 무겁게 가라앉아 금방이라도 세상을 짓누를 듯했고 천지는 온통 잿빛 눈보라로 뒤덮여 방향조차 가늠하기 어려웠다. 열흘 밤낮을 걸어 마침내 한양으로 향하는 마지막 고개에 다다른 인우의 눈앞에는 10년의 뼈를 깎는 학문과 무예의 결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 과장을 놓친다면 그의 가문은 영영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이며 그가 품어왔던 웅대한 경륜과 출세의 꿈도 이 차가운 산속의 눈먼 바람처럼 흩어질 터였다. 그러나 운명은 가장 가혹한 순간에 인간의 진가를 시험하는 법이었다. 인우의 발걸음을 멈춰 세운 것은 바람소리 사이에 섞여든 끊어질 듯 미약한 신음이었다. 눈이 허리춤까지 차오른 깃털길 구석, 커다란 고목뿌리 아래에 작은 눈무더기 같은 것이 웅크리고 있었다. 다가가 쌓인 눈을 걷어내자 얇은 삼배옷 하나에 의지한 채 얼어 죽어가고 있는 백발의 노파가 모습을 드러냈다. 노파의 얼굴은 이미 푸른 빛을 띠고 있었고 굳게 감긴 입술 템으로는 희미한 백색 입김만이 간헐적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이대로 반시즌만 지나면 노파는 차가운 시신이 되어 봄이 올 때까지 이 깊은 산중에 버려질 것이 분명했다. 인우는 잠시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의 끝, 한양의 번화한 거리와 걸문의 환상을 떠올렸다. 이 노파를 외면하고 산을 넘는다면 그는 무사히 시험을 치르고 금이 환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눈앞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짓밟고 올라선 자리가 과연 그가 평생을 바쳐 쫓았던 인의의 길인가? 출세란 무엇이며 권력이란 무엇인가? 백성 한 명의 목숨조차 품지 못하는 자가 어찌 천하를 논할 수 있단 말인가? 찰나의 망설임은 깊었으나 결단은 단호했다. 인우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부찜을 풀어헤쳤다.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그나마 매서운 추위를 막아주던 유일한 겉옷인 두꺼운 솜도포를 벗어내렸다. 도포를 벗는 순간 살갗을 찢어밟을 듯한 살인적인 한기가 그의 얇은 저고리를 뚫고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이가 저절로 부딪히고 온몸의 잔근육이 경련을 일으켰지만 인우는 노파의 굽은 등을 일으켜 세워 자신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도포로 그녀를 겹겹이 감쌌다. 그것은 단순히 옷을 벗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하고자 했던 세속의 영광과 출세에 대한 미련을 허물물 벗듯 벗어던진 것이었다. 조금만 견디십시오, 어르신.
제가 산 아래 촌락하지 모시겠습니다. 인우는 굳어가는 노파의 몸을 자신의 넓은 등에 업었다. 노파의 몸무게는 깃털처럼 가벼웠으나 그가 짊어진 생명의 무게는 태산보다 무거웠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산하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더욱 가팔랐고 눈 밑에 숨겨진 얇은 빙판들은 그의 낡은 가죽신을 자꾸만 미끄러지게 했다. 몇 번이나 중심을 잃고 천길랑 떨어지 쪽으로 휩쓸릴 뻔한 위기를 겪은 인우는 이대로는 두 사람 모두 산비탈을 굴러 목숨을 잃고 말 것이라는 무서운 직감에 사로잡혔다. 살기 위해서는, 아니 노파를 살리기 위해서는 땅을 움켜쥘 수 있는 온전한 접지력이 필요했다. 인우는 눈밭에 주저앉아 이미 얼음덩어리처럼 굳어버린 신발을 거침없이 벗어던졌다. 그리고 버선마저 찢어내버렸다. 서리발이 내려앉은 뾰족한 암석과 얼어붙은 대지 위에 그의 맨 발이 닿았다. 그것은 인간의 육신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끔찍한 고통의 시작이었다.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 날카로운 빙판의 가장자리가 인우의 발바닥을 찢었다. 붉은 피가 터져나와 새하얀 눈밭 위로 흩뿌려졌다. 그러나 인우는 멈추지 않았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발바닥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얼어붙어 감각을 상실해가는 와중에도 그는 딘 뒤에 노파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허리를 단단히 숙인 채 짐승처럼 산을 내려갔다. 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처절한 핏자국이 점점이 찍혔고 그 핏자국은 곧 맹렬한 눈보라에 덮여갔지만 그의 걸음은 멈출 줄을 몰랐다. 감각이 사라진 발은 나무 토막처럼 뻣뻣해졌고 찢어진 상처 틈새로 파고드는 얼음 조각들은 뼛속을 긁어내는 듯한 극통을 선사했다. 하지만 그 고통마저도 인우에게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등 뒤의 노파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가혹한 채찍질이었다. 때로는 무릎까지 빠지는 눈구덩이에 갇혀 허우적거렸고 때로는 날선 바위에 정강이를 부딪혀 뼈가 부서지는 듯한 아픔에 신음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노파를 내려놓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사위는 짙은 어둠에 잠겼고 인우의 시야는 극도의 피로와 추위로 인해 흐려지기 시작했다. 귓가에는 이명처럼 한양의 과거 장문이 닫히는 소리가 환청으로 들려왔고 어리석은 놈이라며 그를 질책하는 세상의 비웃음 소리가 눈보라에 섞여 맴돌았다. 다리가 꺾이고 무릎이 바닥에 부딪혀 피투성이가 될 때마다 그냥 이 눈밭에 누워 영원한 잠에 빠져들고 싶은 달콤한 유혹이 그를 덮쳤다. 그러나 그때마다 인우의 얼어붙은 목덜미에 아주 미약하지만 따뜻한 기운이 닿았다. 노파의 숨결이었다. 자신이 덮어준 솜도포 안에서 노파는 인우의 체온을 양분 삼아 기적처럼 숨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 작은 온기가 인우의 차갑게 식어가던 심장에 다시 불을 지폈다. 그래, 내가 구하려던 세상은 궐 안의 화려한 전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등 뒤에서 숨쉬고 있는 이 가녀린 생명 안에 있다. 인우는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다시 몸을 일으켰다. 피로 물든 두 발은 이미 원래의 형태를 잃어버린 채 처참하게 찢겨 있었으나 그 발이 내딛는 걸음마다 일찍이 어떤 장수나 정치가도 보여주지 못한 가장 숭고한 인간의 의지가 새겨지고 있었다. 칼바람이 그의 살점을 에어내고 얼음이 그의 뼈를 찌르는 사투 속에서도 그는 오직 한 방향, 산 아래의 불빛을 향해 나아갔다. 자신의 피와 살을 깎아 타인의 생명을 덮이는 그 처절한 행진은 거대한 산맥조차 숨죽여 지켜볼 만큼 장엄했다. 기나긴 밤이 지나고 마침내 동쪽 하늘이 밝아오며 눈보라가 멎었을 때 산기슭의 작은 주막 앞에는 핏빛 발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문을 열고 나온 주막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겉옷을 모두 벗어던진 채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린 한 사내가 피투성이가 된 맨발로 서서 누군가를 등에 업고 있었다. 등에 업힌 노파는 두꺼운 도포에 감싸여 밭은 숨이 남아 평온하게 내쉬고 있었다. 사람들이 달려들어 노파를 받아들자 그제야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인우의 정신이 툭 끊어졌다. 거목이 쓰러지듯 눈밭 뒤로 쓰러진 인우의 입가에는 과거의 급제한 자의 환희보다 더 깊고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의 찢겨진 두 맨발 위로 아침 햇살이 부서져 내리며 황금빛을 덧입히고 있었다. 그것은 세속의 모든 영광을 포기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피로 쓴 가장 거룩한 승리의 훈장이었다. 새벽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한양의 골목길은 차갑고 축축했다. 인우의 발걸음은 다급함을 넘어 절박하게 허공을 가르고 있었다. 등짐 속에 든 붓과 벼루가 달그락거리는 소리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질 만큼 과거장으로 향하는 그의 심장 박동은 귓가를 요란하게 때리고 있었다. 지난 10수년, 오직 오늘 하루만을 위해 매달려온 시간이었다. 촛불 한 자루를 아끼려 달빛 아래서 글을 읽었고 얼어붙은 우물물을 깨어 세수하며 졸음을 쫓았던 수많은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과거장의 홍살문이 열리는 시간은 정해져 있었고 그 문이 닫히면 3년이라는 피말리는 세월을 다시 견뎌야만 했다. 그러나 운명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잔인한 시험을 던지는 법이다. 좁은 골목의 모퉁이를 돌려던 찰나 인우의 발끝에 무언가 뭉툭한 것이 걸렸다. 낡은 거적더미인 줄 알았던 그것은 사람, 아니 숨을 헐떡이며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는 늙은 노파였다.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한 노파의 목에서는 쇳소리 같은 갈에 끓는 소리가 났다. 창백하게 질린 입술은 파랗게 죽어 있었고 초점을 잃은 두 눈은 허공을 헤매며 경련하고 있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이 분명한 위태로운 상태였다. 인우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머릿속에서는 이성을 대변하는 차가운 목소리가 외치고 있었다. 지나쳐야 한다. 지금 지체하면 과거장에 들어갈 수 없다. 평생의 하늘 풀 기회다. 저 노파 하나 때문에 네 가문의 명운을 버릴 텐가. 하지만 인우의 발은 바닥에 뿌리를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핏기가 가신 노파의 주름진 손이 허공을 더듬다. 인우의 도포자락을 힘없이 쥐었을 때 인우는 결국 짧은 탄식을 내뱉으며 무릎을 꿇고 말았다. 글을 읽어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겠다는 자가 눈앞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하고 얻은 관직으로 어찌 백성을 구휼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인우가 평생토록 지켜온 선비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피할 수 없는 본성이었다. 인우는 등짐을 거칠게 바닥에 내팽개치고 노파의 상체를 들어올렸다. 맥을 짚어보니 손끝에 닿는 박동이 미세한 실낫 같았다. 기도가 막혀 숨을 쉬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다급히 노파의 입을 벌려 혀가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한 뒤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지기 위해 노파의 차가운 두 손에 꽉 쥐고 혈도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의서를 읽으며 귀동냥으로 배운 응급처치법을 총동원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멀리서 아침을 알리는 종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과거장의 문이 닫히기 전 마지막으로 울리는 타종이었다. 종소리가 한 번씩 울릴 때마다 인우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지만 그는 노파의 등을 쓰다듬고 기혈을 뚫어주는 손길을 멈추지 않았다. 제발 숨을 쉬십시오, 할머니.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길고도 끔찍했던 영겁의 시간 끝에 꺽꺽대던 노파의 목구멍에서 검붉은 핏덩어리와 엉킨 가래가 터져나왔다. 푹 거친 기침과 함께 탁한 숨을 토해낸 노파의 가슴이 드디어 정상적으로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파랗게 질려있던 뺨에도 미세하게 화색이 돌았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이 풀리자 인우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살려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머릿속을 강타하는 참혹한 현실 감각이 그를 덮쳤다.
해는 이미 중천을 향해 솟아오르고 있었고 거리는 아침의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늦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늦어버렸다. 그때 거친 숨을 고르던 노파가 서서히 눈을 떴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노파의 눈빛은 형형하고 깊었다. 마치 천년의 세월을 담은 듯한 기묘하고 맑은 눈동자가 인우를 곧게 응시했다. 어리석은 젊은이로고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힘이 깃들어 있었다. 다 죽어가는 늙은이의 목숨과 자네의 청운의 꿈을 맞바꾸다니 후회하지 않는가? 인우는 쓴웃음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포에 묻은 흙먼지를 툭툭 털어내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후회야 어찌 없겠습니까? 허나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과거장으로 달려갔다면 저는 붓을 줄 자격조차 없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무사히 깨어나셨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인우가 등짐을 주섬주섬 챙겨매고 돌아서려 할 때였다. 노파가 마른 손을 뻗어 인우의 소매를 붙잡았다. 그리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인우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것은 늙은이가 주는 작은 빚갚음이라네. 인우의 손바닥에 놓인 것은 오래된 비단 쌈지였다. 원래는 붉은색이었을 텐데 세월의 풍파를 맞아 검붉게 퇴색되어 있었고 그 표면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기하학적인 문양들이 은사로 촘촘하게 수놓아져 있었다. 놀라운 것은 그 쌈지에서 느껴지는 기운이었다. 손바닥에 닿는 순간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도 쌈지는 마치 살아 숨쉬는 생명체처럼 미장한 온기를 내뿜고 있었다. 단순한 체온이 아니었다. 단전 깊은 곳을 울리는 듯한 묵직하고도 신비로운 파동이 비단 겉면을 타고 인우의 혈관으로 흘러 들어오는 듯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인우가 당황하여 묻자 노파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닫힌 문 앞에서는 절망하지 말게.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 그 쌈지가 자네가 잃어버린 길 대신 전혀 새로운 길을 열어줄 열쇠가 될 터. 허나 기억하게. 열리지 않는 것을 억지로 열려 해서는 안 되네. 때가 되면 스스로 입을 벌릴 것이니.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말만 남긴 채 노파는 기력을 회복한 사람처럼 서서히 몸을 일으켰다. 인우가 다시 묻기도 전에 노파는 골목의 안개 속으로 유유히 걸어 들어갔다. 인우는 노파가 사라진 방향과 손에 쥐어진 낡은 쌈지를 번갈아 보며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손안에서 희미하게 박동하는 쌈지의 기운이 현실감을 일깨워 주었다. 과거장. 인우는 쌈지를 서둘러 품속 깊은 곳에 찔러 넣고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허벅지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시장통을 가로지르고 돌계단을 뛰어오르며 오직 하나의 목적지만을 향해 달렸다. 바람이 그의 갓근을 스치고 지나갔다. 마침내 시야에 과거장이 열리는 궐의 거대한 외곽이 들어왔다. 그러나 인우의 발걸음은 궐문 앞에 채 도달하기도 전에 무겁게 느려지다 이내 우뚝 멈춰서고 말았다. 정막. 그곳에는 끔찍할 정도의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다. 시험관들과 응시자들로 북적여야 할 과거장 앞마당은 텅 비어 있었고 수백 명의 군졸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거대한 육조거리의 끝에는 굳게 닫힌 거대한 철문만이 무심하게 버티고 서 있었다. 문틈 사이로는 쇠사슬이 단단히 묶여 있었고 붉은색 오칠을 한 육중한 나무문은 세상과 인우를 완벽하게 단절시키고 있었다. 인우의 입에서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는 비틀거리며 닫힌 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 앞을 지키고선 창을 든 수문장이 날선 눈빛으로 인우를 제지했다. 물러서라. 타종은 이미 반시 진전에 끝났다. 과거장의 문은 굳게 닫혔으니 어느 누구도 출입할 수 없다. 수문장의 호통 소리가 인우의 귓가에 천둥처럼 내리꽂혔다. 인우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수문장을 향해 두 손을 모아주며 애원했다. 나으리, 제발 한 번만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다길에 병자가 있어 목숨을 구하느라 지체되었습니다. 10년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해 10년을 밤낮으로 글만 읽었습니다. 제발 문을 조금만 열어주십시오. 어허, 군왕의 어명으로 닫힌 문이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시험이 끝나기 전까지는 열리지 않는다. 당장 물러나지 않으면 옥에 가두겠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거절의 말이 돌아왔다. 수문장의 교차된 창끝이 인우의 가슴을 밀어냈다. 그 밀처짐에 버틸 힘조차 남아있지 않던 인우는 그대로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절망이었다. 눈앞이 새까맣게 전멸하며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평생의 노력이 한순간의 선택으로 재가 되어버렸다. 자신만 바라보며 삭바느질로 굽어버린 어머니의 굽은 등, 서안 앞에서 코피를 쏟으며 외웠던 사서삼경의 구절들이 부서진 조각처럼 뇌리를 찔렀다. 닫힌 과거장문 너머에서는 이미 시제가 내려져 수많은 유생들이 붓을 놀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했다. 그 찬란한 학문의 요람 속에 자신의 자리는 없었다. 뜨거운 눈물이 인우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메마른 흙먼지를 적셨다. 그는 두 손으로 바닥을 긁으며 오열했다. 아무리 울부짖어도 굳게 닫힌 문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세상은 차갑고 법도는 무정했다. 자신이 행한 선의의 대가가 이토록 가혹한 절망이라는 사실에 숨이 막혔다. 그렇게 한참을 문 앞에서 흐느끼던 인우는 문득 자신의 가슴 안쪽에서 느껴지는 묘한 열기를 자각했다. 그것은 품속에 넣어둔 노파의 낡은 비단쌈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었다. 절망의 차가운 수렁 속으로 가라앉던 인우의 의식을 붙잡아 끌어올리듯 쌈지는 마치 심장처럼 규칙적이고 강렬하게 고동치고 있었다. 인우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쌈지를 꺼냈다. 햇빛을 받은 낡은 비단 위로 은사 문양이 기묘하게 빛을 발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단순한 기하학적 무늬가 아니라 꿈틀거리는 용인지 이무기인지 모를 신수의 형상 같기도 했고 복잡한 별자리의 궤적 같기도 했다. 쌈지는 겉보기와 달리 묵직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 안에서 미세한 떨림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인우는 홀린 듯 쌈지의 입구를 조여맨 끈을 당겨보았다. 그러나 끈은 마치 원래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단단하게 엉겨붙어 풀리지 않았다. 힘을 주어 매듭을 헤집어 보려 했지만 낡은 시로락이 하나 끊어지지 않는 기이한 내구성이었다. 때가 되면 스스로 입을 벌릴 것이니 노파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닫힌 문 앞에서 절망하지 말라던 말, 새로운 길을 열어줄 열쇠가 될 것이라던 그 알 수 없는 예언. 인우는 젖은 눈을 들어 다시 한번 굳게 닫힌 과거장의 거대한 문을 올려다보았다. 여전히 문은 절망적일 만큼 견고하게 닫혀 있었지만 손 안에서 뜨겁게 맥동하는 낡은 쌈지의 온기가 그의 얼어붙은 마음 한구석에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주머니가 아니었다. 평범한 선비로 살아온 인우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운. 이 작은 쌈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왜 하필 자신에게 이것이 주어졌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10년 동안 바라보았던 과거장이라는 문이 무정하게 닫혀버린 이 순간, 그의 손에 쥐어진 이 기묘한 수수께끼는 묘한 인력으로 그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바닥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킨 인우는 쌈지를 다시 품속 깊이 소중하게 갈무리했다. 가슴에 품은 쌈지의 고동소리가 이제는 자신의 심장 박동과 동기화되어 하나의 리듬으로 뛰고 있는 듯했다.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그의 얼굴에
절망을 덮어버리는 낯선 호기심과 결연함이 서서히 번져가고 있었다. 닫힌 과거장 문을 뒤로 한 채 돌아선 그의 발걸음 앞에는 이제껏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미지의 길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깊은 산 속에 버려진 폐묘에 갈라진 문풍지 사이로 날선 밤바람이 스며들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을 발하는 것은 인우가 비워둔 작은 화로뿐이었다. 타닥거리며 타오르는 불꽃이 그의 창백하고 굳은 얼굴 위로 일렁이는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인우의 시선은 자신의 거친 두 손 안에 놓인 작고 초라한 물건에 고정되어 있었다. 낮에 저잣거리 끄트머리에서 마주쳤던 이름 모를 노파가 쥐어주고 간 낡은 무명쌈지였다. 그저 동냥아치 노파라 생각했다. 굽은 등에 해진 치마폭을 끌며 다가와 거북의 등껍질처럼 갈라진 손으로 그의 소매를 부여잡았을 때만 해도 인우는 적선할 동전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노파는 동전 대신 자신의 품에서 이 쌈지를 꺼내어 인우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다. 그리고는 쇳소리가 섞인 떨리는 음성으로 북극성이 가리키는 곳에 진실이 잠들어 있다는 알 수 없는 말만을 남긴 채 인파 속으로 호련히 사라져버렸다. 처음에는 미치광이 노파의 헛소리라 여겼으나 쌈지를 쥔 순간 손끝에 전해지던 묵직한 이질감과 노파의 눈빛 속에 담겨있던 형언할 수 없는 절박함이 밤이 깊도록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었다. 인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쌈지의 끈을 풀었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뻣뻣하게 굳어있던 매듭이 스르르 풀리며 입구가 벌어졌다. 쌈지 안에는 말라 비틀어진 약초 부스러기 몇 개와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흙먼지뿐이었다. 순간 허탈함이 밀려왔다. 아버지를 잃고 복수와 진실을 쫓아 피비린내 나는 길을 걸어온 지 어언 3년이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렸던 기대가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러나 인우는 쌈지를 던져버리려는 손길을 멈칫했다. 쌈지의 크기와 안에 든 약초의 양에 비해 손바닥을 짓누르는 무게가 터무니없이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는 화로 곁으로 다가가 쌈지의 안감을 손가락으로 세밀하게 더듬기 시작했다. 거친 무명천 사이로 무엇인가 단단하고 평평한 것이 만져졌다. 이중으로 덧대어진 안감이었다. 인우는 품에서 단도를 꺼내어 떨리는 손으로 쌈지의 밑바닥 이음새를 조심스레 갈랐다. 드드득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실밥이 터지며 숨겨져 있던 공간이 그 입을 벌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툭 하고 떨어져 무릎 위로 굴러온 것은 겹겹이 밀랍을 먹인 기름종이로 단단하게 쌓인 작은 뭉치와 핏자국이 검적색으로 말라붙은 반쪽짜리 청동 호패였다. 청동 호패를 집어든 인우의 숨이 멎을 듯 헉하고 막혔다. 불빛에 비친 호파의 표면에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영모 사건의 주동자이자 현재 조정의 실권을 쥐고 흔드는 영의장 최윤환의 가문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부러진 호패의 단면과 거기에 엉겨붙은 검은 빗자국 속에서 인우는 너무나도 익숙한 흔적을 발견했다. 아버지의 서재에 놓여있던 진귀한 벼루, 그 벼루를 장식하고 있던 배곡 조각이 부러진 호패의 틈새에 박혀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영모의 수계로 몰려 참수를 당하던 그날 밤, 금부도사들이 들이닥치기 직전 아버지의 서재에서는 격렬한 다툼의 소리가 들렸었다. 공식적인 기록에는 아버지가 죄를 뉘우치며 자결을 시도하다 다친 것이라 적혀 있었는데 이 작은 증표는 전혀 다른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영의정 최윤환의 수하 혹은 최윤환 본인이 직접 그날 밤 아버지의 서재에 있었으며 아버지는 그들과 목숨을 건 사투를 벌였던 것이다. 아버지는 반역을 모의한 것이 아니라 반역자들의 입을 막기 위한 잔혹한 살육의 피해자였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저듐 속에서 인우의 시선은 기름종이 뭉치로 향했다. 밀랍을 부수고 기름종이를 한 겹씩 벗겨낼 때마다 그의 심장은 흉곽을 부수고 나올 듯 요동쳤다. 마침내 마지막 종이가 벗겨지고 드러난 것은 찬란한 황금빛을 띠고 있는 한 뼘 크기의 명주천이었다. 그저 평범한 비단이 아니었다. 천의 테두리에는 오직 왕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오조조룡, 5개의 발톱을 가진 용의 문양이 금실로 수놓아져 있었고
정중앙에는 붉은색의 거대한 국세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왕의 밀지였다. 떨리는 손끝으로 비단을 펼치자 거침없이 내리쓴 붉은색의 글귀들이 인우의 시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피로 쓴 혈서였다. 과인이 믿을 자는 오직 그대뿐이오. 영의정 최윤환과 그 일당이 북방의 오랑캐와 결탁하여 군사를 일으키고 용상을 찬탈하려는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드러났소. 그대에게 전권을 위임하니 은밀히 이들의 역모를 조사하고 명백한 증거를 찾아 종묘사직을 보위하라. 만약 이 밀지가 세상에 드러나 그대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면 과인이 친히 이 옥세의 증명으로 그대의 충심을 기리고 남은 일족을 지킬 것이다. 밀지의 날짜는 아버지가 역모죄로 하옥되기 불과 보름 전이었다. 머릿속을 짙게 덮고 있던 안개가 일거에 걷히며 거대한 진실의 조각들이 날카로운 파편으로 인우의 가슴을 난도질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권력에 눈이 멀어 역모를 꾸민 배신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진짜 역적들로부터 위태로운 왕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홀로 비밀스러운 어명을 수행하던 조선의 가장 외롭고 고결한 충신이었다. 최윤환 일당은 아버지가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눈치챘고 아버지가 결정적인 증거를 왕에게 바치기 직전 선수를 쳐서 아버지를 역모의 주동자로 둔갑시킨 것이다. 아버지가 당한 끔찍한 고문과 능지처참과 그리고 가문의 멸문지화는 모두 이 거대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최윤환의 치밀하고도 잔악한 꼬리자르기였다. 나아가 그들은 왕의 밀지조차 무용지물로 만들 만큼 이미 권례의 군사권마저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어명에 따라 움직였으나 결국 어명을 내린 왕조차 아버지를 구명하지 못할 만큼 철저히 무력한 허사비에 불과했다는 끔찍한 반전이 밀지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순간 인우의 머릿속에 벼락처럼 하나의 깨달음이 스쳤다. 쌈지를 건네주었던 노파의 얼굴, 잿빛으로 덮여있던 그 얼굴 너머로 흐릿하게 겹쳐지는 기억이 있었다. 어릴 적 아버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정보원 노릇을 하던 충직한 여종 마금이었다. 최윤환 일당이 집안을 덮쳤을 때 불길 속에서 죽은 줄 알았던 그녀가 살아남아 10여 년가나 추악한 노파의 모습으로 위장한 채로 이 결정적인 증표와 밀지를 가슴에 품고 버티고 있던 것이다. 노파가 말한 북극성이 가리키는 곳이란 아버지가 생전에 가문의 비밀금고를 지칭할 때 쓰던 암호였다. 즉, 이 호표와 밀지는 시작일 뿐이며 최윤환의 모든 죄상을 낱낱이 밝힐 진짜 장부가 그곳에 숨겨져 있다는 뜻이었다. 아, 아버지. 인우의 입술 사이로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깊은 탄식이 새어나왔다. 분노와 회한과 그리고 뼈를 깎는 듯한 슬픔이 뒤섞여 굵은 눈물방울이 핏빛 밀지 위로 뚝뚝 떨어졌다. 자신이 그토록 원망하며 때로는 불명예스러운 가문의 자식이라는 꼬리표에 스스로를 갉아먹던 지난 날들이 머릿속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들인 자신에게 이 무서운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 침묵으로 일관하며 묵묵히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 거대한 반전은 인우의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그가 베어야 할 적은 단순히 아버지의 정택 몇 명이 아니었다. 지금 용상에 앉아있는 무기력한 왕을 둘러싸고 조정의 모든 권력을 쥐락비락하며 조선을 통째로 삼키려는 거대한 괴물, 영의정 최윤환과 그를 따르는 수만 명의 사병군단 전체가 그의 적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복수국이 넘어 뒤틀린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 죽어간 충신의 피 맺힌 한을 풀어야 하는 처절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폐묘 안에 화로불이 서서히 사그라들며 짙은 어둠이 다시 내려앉았다. 하지만 인우의 눈동자 속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얼음장처럼 차갑고도 태양처럼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반쪽짜리 청동 호패를 꽉 쥐어 피가 맺을토록 주먹을 말아쥐었고 왕의 밀지를 자신의 가슴팍 깊은 곳에 소중하게 갈무리했다. 노파의 희생과 아버지의 피로 쓰인 이 진실의 무게를 두 어깨에 짊어진 인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풍지를 흔들던 밤바람이 어느새 멎고 동쪽 하늘 너머로 핏빛 같은 붉은 여명이 산등얼살을 넘어오고 있었다. 거짓된 세상의 장막을 찢고 숨겨진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낼 피비린내 나는 반격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천지를 집어삼킬 듯 몰아치던 혹한의 눈보라가
한양 도성을 하얗게 뒤덮은 밤이었다. 벌문 앞을 지키는 금군들조차 살을 에이는 추위에 어깨를 움츠렸으나 추국장으로 향하는 인우의 발걸음만큼은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림이 없었다. 낡고 해진 도포 자락이 거친 광풍에 펄럭였지만 그의 꼿꼿한 등과 흔들림 없는 눈빛은 수년 전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던 그 억울한 밤, 피눈물을 삼키며 맹세했던 진실을 향한 집념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오늘은 기나긴 겨울의 끝이자 거짓으로 점철된 권력의 장막을 찢어밟길 최후의 밤이었다. 편전 안마당에 마련된 국문장에는 무거운 정적이 짓누르고 있었다. 발 뒤에 좌정하신 주상의 옥체 너머로 희미한 촛불이 일렁였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대제학의 자리에까지 오르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조만엽이 화려한 비단 관복을 입은 채 오만하게 서 있었다. 그는 인우를 보며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흘렸다. 제 아무리 발버둥 쳐보았자 몰락한 역적의 자식이자 힘없는 선비 따위가 수십 년간 조정에 뿌리내린 자신의 거대한 인맥과 권력을 넘어설 수 없으리라는 맹신 때문이었다. 조만엽은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인우의 숨통마저 완전히 끊어놓겠다 작정한 듯 간악한 혀를 놀려 참소를 시작했다. 전하, 저 발칙한 죄인의 자식이 어찌 감히 신성한 권내에 발을 들였단 말입니까? 저놈의 아비는 과거 흉년이 들었을 때 구휼미를 횡령하고 백성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꾀하려 했던 대역 죄인이옵니다. 이제 와서 제 아비의 죄를 덮고자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조정을 기만하고 신을 모함하려 하니 당장 저놈의 목을 베어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으시옵소서. 조만엽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눈보라를 뚫고 울려 퍼졌으나 인우는 단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그의 눈빛은 굶주린 승냥이처럼 으르렁거리는 조만엽을 향해 동정심마저 느껴질 만큼 고요하고 깊었다. 이윽고 인우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억겁의 세월 동안 벼려온 보검처럼 날카롭고 명징하게 국문장의 공기를 갈랐다. 전하, 진실은 구름에 가려질지언정 결코 소멸하지 않는 법이옵니다. 소신의 아비가 대역죄의 누명을 쓰고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날 조만엽 대감께서는 구휼미를 빼돌려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었사옵니다. 아버님께서는 그 비리를 밝혀내려다 오히려 저들의 간악한 계략에 빠져 역모로 몰리신 것이옵니다. 소신 지난 수년간 조선 팔도를 떠돌며 목숨을 걸고 아버님의 결백을 증명할 증좌를 찾아 헤매었사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끔찍한 탐욕의 전말이 담긴 증거를 전하의 대전 앞에 바치고자 하옵니다. 인우는 품속에서 기름종이에 여러 겹으로 겹겹이 쌓인 낡은 서책 하나와 수십 장의 서신 뭉치를 꺼내어 머리 위로 받쳐들었다. 그것은 조만엽이 각 도의 관찰사들과 결탁하여 수만 석의 관둔전을 은닉하고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짜는 내역이 낱낱이 기록된 비밀 장부, 이른바 흑부였다. 더불어 당시 조만엽의 수족으로 일하며 인우의 아버지를 모함하는 위조 문서를 작성했던 옛 서리가 죽기 직전 남긴 피 묻은 자술서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내관이 황급히 계단을 내려와 그 증좌들을 거두어 주상에게 올렸다. 문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는 주상의 안색이 차갑게 굳어갔다. 편전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무거워졌고 오직 주상의 거친 숨소리와 종이가 넘어가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눈보라 소리와 섞여 들려왔다. 문서에 적힌 참담한 진실, 오로지 자신의 권력과 안위를 위해 충신을 역적으로 몰고 굶주린 백성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긴 조만엽의 잔혹한 이기심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조만엽의 얼굴에서 서서히 핏가시 가시기 시작했다. 그의 이마에는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굵은 땀방울이 맺혔다. 자신이 철저하게 불태워 없앴다고 믿었던 증거들이 원귀처럼 살아 돌아와 제 목을 조르고 있었던 것이다. 조만엽, 내 이놈! 벼락 같은 주상의 일갈이 편전을 흔들었다.
분노로 파르르 떨리는 주상의 손에서 검은 장부가 바닥으로 내팽개쳐졌다. 과인을 기만하고 충신을 역적으로 몰아 죽였으며 백성의 피눈물을 핥아먹으며 그 더러운 배를 불렸단 말이냐. 이것이 진정 내가 말하던 나라의 기강이고 선비의 도리였더냐. 조만엽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그의 화려한 관복이 진흙탕에 구르며 흉하게 굳어졌다. 전하, 오해요입니다. 저것은 모두 저 간악한 놈이 신을 모해하기 위해 조작한 거짓이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미 진실의 저울은 기울어버린 지 오래였다. 조만엽에게 아부하며 그의 권력에 기생했던 조정 대신들조차 주상의 진노와 완벽한 증조 앞에서 일제히 입을 닫고 한 걸음 물러섰다. 평생을 남을 짓밟고 이기적인 선택만 반복해 쌓아올린 조만엽의 거대한 모래성은 인우가 가져온 진실의 파도 앞에 형편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주상의 추상 같은 어명이 떨어졌다. 당장 저 역적 조만엽의 관직을 삭달하고 그 가사는 모두 정몰하여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또한 저를 저 살을 에이는 북방의 극지로 절도한 치하여 평생토록 뼈를 깎는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자신이 짓밟은 백성들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게 할 것이다. 금군들이 달려들어 조만엽의 팔을 거칠게 꺾었다. 화려했던 사모관대가 바닥에 떨어져 뒹굴었고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악했다. 권력의 정점에서 세상을 호령하던 그의 마지막은 그가 저지른 악행만큼 초라하고 비참했다. 이기적인 탐욕의 끝은 결국 자신을 파멸시키는 독배였음을 그는 차가운 형틀에 묶여 끌려가는 순간에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멀어지는 조만역의 처절한 절규를 들으며 인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수십 년 묵은 체증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과 동시에 차가운 땅 속에 묻히신 아버지를 향한 지독한 그리움이 왈칵 밀려왔다. 주상의 따뜻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다시금 인우를 향했다. 인우야, 고개를 들라. 내 아비의 억울한 죽음은 과인의 눈이 어두웠던 탓이다. 온갖 핍박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가문의 명예와 나라의 정기를 바로잡은 너의 그 올곧은 심지말로 조선이 바라는 진정한 선비의 표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부터 내 아비의 벼슬을 영의정으로 추증하고 너에게는 대사헌의 제수를 내리니 부디 상차 입은 이 나라의 기강을 너의 맑은 붓 끝으로 다시 세워주길 바란다. 전하, 망극하옵니다. 소신 아버님의 맑은 뜻을 이어받아 평생토록 올곧은 길만을 걸을 것이옵니다. 인우가 이 말을 땅에 찌우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그것은 기나긴 슬픔과 원망의 눈물이 아닌 억울함을 풀고 마침내 진정한 선비로 인정받은 환희와 위로의 눈물이었다.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그의 절개가 마침내 찬란한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국문장을 걸어 나오는 인우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괄문을 나서는 순간 기적처럼 멈춘 바람 사이로 무겁게 짓누르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고 잿빛 하늘의 장막을 찢고 동쪽 하늘 너머로 눈부시게 붉은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밤새 쏟아진 백설 위로 부서지 내리는 아침 햇살은 마치 인우의 하얀 도포자락처럼 티 없이 맑고 찬란했다. 눈보라를 가르고 마침내 찾아온 그 따뜻한 여명 속에서 인우는 아버지의 화명이 자신을 향해 인자하게 미소 짓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길고 길었던 혹한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그의 삶에도 따뜻한 봄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진실을 잃지 않고 묵묵히 걸어온 인우의 험난한 여정과 탐욕의 대가로 비참한 몰락을 맞이한 조만엽의 이야기는 이렇게 통쾌한 권선징악의 결말을 맺으며 끝났습니다. 눈보라를 이겨내고 마침내 밝아온 여명처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도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다음에 더 멋진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